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부처럼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한동안 개인 사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진행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나름의 걱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함없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 방송에 찾아와 주셨고 오랜만에 채팅창에 활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역시 우파거래 안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제 친동생인 우파거리 데일리 베스트에서 활동한 시간이 3,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 건 아무리 온라인이라는 공간이지만 정의라는 게 참 대단한 듯합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우파걸은 완쾌했고요. 방송 복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수일 내에 다시 복귀할 듯합니다. 동생이 방송을 시작할 때 어린 나이에 얼굴을 노출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기조를 지닌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 오빠로서 참 많았는데요. 당시 첫 방송에서 동생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으니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이 우파걸의 마음인 듯합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로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방송이 지연 또는 결방될 때 무슨 일이 있나를 물어봐 주시고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구독자분들에 따라 데일리 베스트와 함께한 시간이 제각기 다르실 테지만 많게는 3년, 적게는 몇 개월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을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저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늘던 줄던 조회수가 많이 나오던 적게 나오던 개의치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매일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뭔가 고정된 시간에 맞춰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의 제한적 부분이라던가 어떤 역량의 부족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참 아쉽고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전날 있었던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뉴스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침 방송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데일리 베스트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만족감을 선사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내년 총선에서 좌파들을 가뿐히 들여밟고 그 기세로 정권을 다시 가져오는 데까지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서는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정권과 좌파 세력의 득세로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만 이 시국에 자신감마저 결여되면 안 되겠지요. 자, 우리가 물러날 때가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들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리스트는 김제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챙긴 강연료 리스트입니다. 언론에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오갔을까 의심스러운데요. 고액 강연료가 논란이 되자 이에 김제동은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 오늘 밤 김제동입니다에서 자신이 대덕구청에서 받기로 한 특강료 1,550만 원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 조선일보 칼럼을 거론하면서 강의료를 어디에 쓰냐고 하는데 조선일보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과 모교에 5천만 원씩 합쳐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획사 식구들이 6명인데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익을 내는 연예인이 자신밖에 없어 기획사 운영을 위해 이 정도의 강연료는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김제동이 언급한 스쿨 업그레이드 캠페인은 2007년부터 2008년 조선일보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지금은 공식 홈페이지조차 사라진 상태인데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제동은 2007년 4월께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제동이 한 말은 사실인 셈인데 문제는요. 최근 들어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이고 비판적인 국민 여론에 직면하자 무려 12년 전 기부 사실을 들먹이며 받은 만큼 기부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최근 지자체로부터 받은 강연료를 어느 곳에 얼마를 기부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혀서 해당 지자체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액 강연료 논란이 일어난 이후 김제동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캠페인 기부 발언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은 피 같은 국민 혈세가 친여권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점에 있을 텐데 비슷한 시기 해민 스님의 강연이 300만 원이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김제동이 얼마나 높은 강연료를 받아 챙겼나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논란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김제동 건을 파헤치고 있는 이현주 의원은 권력층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지자체장의 사심 때문에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성격의 행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10%라면 마이너스 90%라는 말인데 돈도 없으면서 예산에 걸맞지 않는 이런 행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개인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고 100%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현 정부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명목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는데요. 이런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강연료는 김제동 말고 또 있었습니다. 자, 바로 개그우먼 김미화인데요. 김미화가 어떤 성향의 연예인인지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먼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는 충남 아산시인데요. 아산시는 김제동에게 2017년 2,700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했고 2011년에도 1,320만 원의 강연료를 주어 모두 4,020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김미화에게도 지난해 1월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공감 토크쇼 70여 분 동안 사회비 명목으로 873만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사회비 명목으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한 것인데요. 이 토크쇼의 총 예산은 1,6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873만 원을 김미화 출연료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아산시의 장기승 의원은 촛불 권력이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것인가라며 복전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념과 코드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해 고액 강연료를 줬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를 빌미로 제 식구들에게 세금을 개인의 쌈짓돈 나눠주듯이 챙겨주는 행태가 날이 갈수록 고구마 캐듯이 밝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포진해 있는 한국당 지방의원들이 이와 비슷한 사례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움직임도 있는데요. 자,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제동발 고액 강의료 논란과 관련해 혹시나 싶어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가 강사료를 지불한 김미화 씨 강의 전체 내용과 액수 전부를 자료로 요청했다며 서울시 측으로부터 김미화 씨의 강의는 너무 많으니 금액 상한선이라도 정해달라고 피드백이 왔다. 일단 정부 강의 기준 31만 원 이상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의원 측은 18일 일단 김제동도 다 나왔으니 가장 의심이 가는 김미화 씨부터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여명 의원의 발언 취지는 다른 좌편향 논란 연예인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김제동발 고액 강연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예전 유시민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와 한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자, 2016년 8월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의 대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 방송의 주제는 김영란법이었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에 대해 노벨상 수상자나 장관 등 유력 정치인들, 사회 인사들의 강연료만 해도 수천만 원대라며 김영란법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자 유시민은
2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1,000만 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라며 원래 이런 강연이라는 것이 합법적인 뇌물수수 수단으로 통용되기도 한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김제동 듣고 있습니까? 유시민이요. 2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1,000만 원은 강연료가 아니라 뇌물이랍니다. 지난 문재인의 북유럽 순방 때 문재인은 노르웨이에서 스웨덴 국왕과 스웨덴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LG전자의 최신 5G 스마트폰을 활용해 U+ 5G 서비스 콘텐츠를 선보였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생각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화웨이와 관련해 우리 쪽에서라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LG U+는 현재 25,000씩 정도의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도입하면서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 해외 순방 중 꼭 LG의 5G 콘텐츠를 이용한 이벤트를 해야 했나?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빼라면서 한국의 민감한 정보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 접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의 위험에 우리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동맹국이나 우방국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의 장비가 포함될 경우 미국은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할지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국 국무부가 밝힌 민감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가 말한 민감한 정보는 군 당국 간의 군사정보, 국가정보원과 미 중앙정보국 CIA 등 정보당국 간의 안보정보, 그리고 여기에 더해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주고받는 인적 채널을 통한 고급정보 등이라는 게 전직 정보당국자들의 예측입니다. 만약 조금 전에 전해드린 미국 국무부가 말한 민감한 정보들이 차단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살벌합니다. 자, 그간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 파트너 수준은 아니지만 한미연합사를 통해 일본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정보를 얻어왔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군 당국뿐 아니라 한미 정부 당국 간에도 민감한 정보가 공유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이런 가치 좋은 정보들을 미국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평양 원산 이북에 대해선 전혀 정보를 갖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 지역에 핵미사일 주유 시설을 마련해 놨고 북한 최고 수뇌부의 움직임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다 파악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미국의 민감한 정보 제공 중단이 한국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한미의 정보 수집 역량과 취득한 정보량의 차이가 워낙 비대칭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민감한 정보를 일부 차단하더라도 한국은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들입니다. 과거 민감한 정보의 제공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측이 한국에 정보 제한 조치를 건 경우는 종종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정보 당국자는 미국은 정보의 출처를 보호하는데 민감해 한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노출했을 경우 미국은 강력히 항의한 뒤 교묘하게 정보를 선택해서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다가 뒤늦게 미국이 관련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일도 있다라면서 미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로선 뭔가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실제로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은하 2호를 발사하기 앞서 2월 원통형 물체를 실은 열차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으로 이동하는 사실이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자, 그러자 미국의 국가정보국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국가정보국 고위 관계자가 왜 미국의 위성 정보가 새어나갔냐고 따져 물었고 우리는 이를 해명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미국이 화를 내고 정보를 차단한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라면서 위기의식을 피력했는데요. 자, 그렇다고 인접해 있는 일본과의 사이가 좋아서 일본 측으로부터 정보를 원활히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 자, 미국이 위성 등 감시 자산에서 얻은 군사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는 등 만약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자, 우리나라 안보는 보나마나 그냥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자, 북한 어선 하나 제대로 못 잡는 나라가 동맹국의 도움 없이 어떻게 나라 안보를 지킨다는 것인지 상황이 이 지경인데 해외 나가서 LG U+ 5G 가지고 이벤트나 하고 있으니 자,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 그게 아니라면 일부러 저러는 건지 자기 한 명 북한으로 가면 온 나라가 평온해질 것을 왜 저러고 있는지 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5일 아침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어선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어선 한 척에 그대로 뚫린 우리 군의 경비태세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군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날 발견된 북한 어선과 북한 주민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날 도대체 강원도 삼척항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북한 어선의 동선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28마력 엔진을 단 1.8톤 북한 선박은 지난 9일 함경북도를 출항해 동해 북방한계선 NLL 북방에서 위장조업을 하다 12일 NLL을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온 이 어선은 울릉도 북방을 경유해 삼척항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영해를 휘젓고 다녔지만 자, 우리 군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동해의 우리 어민의 인터뷰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업을 하고 있는 한 어민은 길이가 70에서 80cm 되는 부위도 야간에 나가 가지고 우리 어선 레이더로도 이걸 잡아서 그물 양망을 하고 있는데 톤수가 2톤이나 되는 배를 군 레이더 최신 장비로 못 잡았다면 우리 어민들은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더구나 삼척항은 입출항 관리가 철저하고 군경에 각종 감시 장비가 가동되던 곳입니다. 다음은 이날 CCTV 화면을 보시면서 이날 이 배의 움직임과 군 당국의 대응을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정도였나라고 혀를 차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듯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수협 CCTV에 찍힌 북한 어선의 모습입니다. 자, 오전 6시 10분 처음 모습을 드러낸 북한 어선은 보시다시피 느리지만 자체 동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항구대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틀면서 조업 가는 어선들을 스쳐 지난 뒤 자, 6시 22분쯤 항구에 정박하는데요. 자, 충격적이게도 북한 주민이 육지로 오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낚시하던 민간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한 시각은 오전 6시 46분이었는데요. 자, 그때까지 24분 동안 이들은 자유롭게 부두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 배에 그물은 많지 않았고 고기를 잡을 정도의 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자, 또한 수상한 점이 복장 자체가 엄청 깨끗했고 몇 날 며칠 바다에 있었던 복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6시 52분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고 2분 뒤에는 해경 순찰차도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7시 18분쯤 해경 경비정이 항구로 들어오고 20분 만에 목선을 동해항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7시 45분 최초 신고 뒤 59분이 지나서야 군 트럭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뒤로부터 23분 뒤 군 트럭 한 대가 더 도착하고 군인들이 항구를 수색합니다. 자, 만약에 귀순이 아니라 침투가 목적이었다면 이미 작전 수행을 마치고 이들이 현장을 한참 벗어난 뒤였을 겁니다. 자,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던 군의 발표와 달리 보셨다시피 CCTV 화면에는 구멍 뚫린 경계태세와 허술한 대응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총책임자인 정경두 국방장관은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지만 만약 조금 전 CCTV 화면 같은 명백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동해가 뚫린 책임을 인정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남습니다. 자, 왜냐하면 군이 계속 구라에 가까운 해명을 해왔기 때문인데 자, 우선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한 가지 경계작전의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면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인원이 바로 너인 듯 싶은데 어쨌든 이 같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뒤늦은 인정은 불과 이틀 전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군의 입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반응이었습니다. 자, 지난 17일 김준락 합참공보실장이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양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국민께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발견 지점이 군이 설명했던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부도라는 증언과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자, 또한 국정원 합동신문 과정에서 해경과 해안경비부대의 감시 장비에 북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것도 군이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게 된 주 원인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뭔가 특이할 만한 점과 의혹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에 도착한 4명은 부두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누구의 제지도 없이 30분쯤 머물렀는데 군은 발견 당시 북한 주민 2명은 목선 안에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부두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정말 태연하게도 지나가는 낚시꾼에게 휴대전화도 빌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북한 주민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탈북한 친척과 통화를 원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그러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먼저 탈북한 이모의 존재를 파악해보면 차후에 밝혀질 내용인 듯 합니다. 자, 다음 의혹은 북한 목선 사진을 보면 눈에 띄는 게 배에 탄 북한 사람들의 복장인데요. 자, 목선 제일 앞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장 대신 입는 옷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3명 중 1명은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2명은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장으로 북한에서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일단 정부는 4명 모두 민간인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신분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은 얼룩무늬 전투복이 북한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 복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계급장은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폭풍군단 소속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들은 바다에 나가면 추울 수 있어 군복을 빌려 입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의혹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의혹은 북한 애들이 타고 온 목선인데요. 과연 이걸 타고 130km나 이동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자, 북한 어선은 대부분 목선인데요. 낡았지만 엔진이 있기 때문에 기상 여건만 괜찮다면 일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의혹이 가장 큰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과연 북한 주민이고 어업을 하다가 내려온 게 맞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고기 잡는 데 쓰는 어구가 배 안에 있긴 했는데요. 4명이 쓸 만큼의 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배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옷가지 꾸러미를 빼면 배 안에는 사실상 별게 없었고
자, 그래서 이들이 처음부터 귀순을 작정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어선이 좀 수상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선박이 선장의 동의하에 폐기되는 것으로 안다고 우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인 어제 군 당국은 해당 어선을 동해 이람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자, 때문에 통일부가 서둘러 북한 선박을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배경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4명이 배에 타야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명은 처음부터 확실히 귀순 의사가 있었고 나머지 2명을 설득해서 목선을 함께 탔다는 건데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선장은 가정 불화로 다른 한 명은 한국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돼 귀순을 결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도 좀 수상합니다. 자, 왜냐하면 목격자들에 따르면 북한 선원은 삼척항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오게 됐느냐는 해경의 질문에 기관 고장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배를 고치려고 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귀순할 목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왔냐라는 해경의 질문에 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귀순하러 왔다라고 답을 했어야 정상일 듯 한데요. 자, 또한 또 이들이 폭 2.5m가량의 천장조차 없는 배에서 엿새간 생활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말끔한 복장이었다는 것도 매우 수상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의 허술한 경비태세와 함께 이들의 귀순 경위와 목적 등이 앞으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듯 한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일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척 주민들은 우리 군의 허술한 대응에 분노했고 또 이들이 무장했더라면 우린 다 죽었을 것이라며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1968년 울진 삼척, 1996년 강릉에서 벌어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지난 2, 3일 이 소식을 접하시면서 정말 분노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한 가지 건의할 게 있는데요. 남북 군사 합의니 뭐니 하다가 안보 다 병신 만들어 놓고 북한 어선 하나 못 잡아서 국민들 불안하게 할 거면요. 내 가족 내가 지키게 가정당 한두 개씩 총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군 믿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 어디서 봉변당할지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국민 여론에 작던 크던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등한시할 수는 없는데요. 자,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40% 중반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국내 언론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의 의뢰에 실시한 6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9%포인트나 떨어진 44.6%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0.7%로 4.8%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인데 특히 연령별 조사에서 그동안 핵심 지지층으로 버팀목 역할을 했던 50대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매우 가팔랐습니다. 자, 50대는 40%로 지난주보다 7.8%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50대들도 생활이 그닥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자, 보통 해외 순방을 나갔다 오면 이른바 순방 효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기 마련인데, 자, 이번 해외 순방과 관련해 해외 관광이라는 프레임이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간 듯합니다. 한편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79.8%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다들 죽겠다는데 호남 분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지셨나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